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이 지사는 당선 연설에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 하면서 이번 대선을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지사는 정치 입문 15년 만에 집권당 대선 후보까지 올랐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경선 불복 움직임, 또 가속도가 붙고 있는 대장동 의혹 수사 등 헤쳐나가야 할 난제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검찰에 소환된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보도본부 한라인, 지금부터 여당 대선 경선 후속 뉴스와 대장동 수사 속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가요 무력도 논란이 부적이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상식과 원칙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이 당에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고 이 자리에는 송영길 당대표도 동행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서울 국립현충원이 아니라 대전현충원을 먼저 찾은 것, 오늘 이재명 후보가 처음인데요. 서울 현충원을 찾을 경우에 여기에 안장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참배 여부가 항상 여권 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만큼 이 후보는 이번에 당 안팎의 지지층 결집의 필요성과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울이 아닌 대전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대전 현충원에 안정된 분은 최규하 전 대통령 한 명뿐이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이미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정체성을 포기하고 갑자기 이승만 참배를 하고 그러면 오히려 휘청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서 충북 청주시에 있는 질병관리청을 방문해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후보 선출 감사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했다면서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면 수락연설 이거를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후보는 어제 감사연설 이런 명칭을 썼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이 수락연설은 전근대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머슴론을 주장했던 이재명 후보의 정치 철학에 맞게 명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번 연설에서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의식한 듯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했는데요. 중도층을 의식한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 모두를 대표합니다. 청산 없는 엉터리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 세력과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 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 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좀 복잡합니다. 그렇죠. 어제 발표됐던 3차 일반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발표하자 장내가 상당히 술렁거렸습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됐던 이재명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지금 보시는 대로 이낙연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보다도 큰 격차로 졌고 최종 집계 결과 역시 0.29%포인트 차로 과반의 턱걸이를 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진 겁니다. 그동안의 경선 결과에서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50%대 30% 정도로 앞서왔는데 정작 어제 일반 국민 투표에서는 무려 이낙연 후보가 62.37%를 얻는 그런 반전이 일어난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참패를 한 것이고요. 최종 결과 역시 50.29%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었습니다. 즉 과반 득표에 간신히 성공을 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결과가 발표되자 이재명 후보의 표정도 다소 굳어지는 듯 보였고요. 이낙연 후보 역시 결과 발표 후에 이재명 후보에게 악수를 건넸지만 이후에 눈을 감고 고개를 아래로 숙인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이제 경선이 끝난 뒤에 패자의 경우에 보통 승복 연설이라는 걸 하는데 어제 이낙연 후보는 승복 연설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가 50.29%의 득표율로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였으므로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과가 발표된 후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더 겸허하게, 더 열심히 우리 국민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지지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낙연! 나이 좀 있어. 그동안의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정리된 마음은 정리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늘 차분한 마음으로 책임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여러분과 일단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오늘 오전 공식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소속 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선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논란의 핵심은 바로 무효표의 처리 과정입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의 득표수를 특별 당규에 따라서 무효표로 처리를 하고 총 투표자 수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낙연 후보 측은 그동안 선거인단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헌법 위반이다라고 반발해 왔었는데요. 어제 최종 결과에서 이재명 후보가 0.29%포인트 차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기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이낙연 후보 측 주장대로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얻었던 표를 지금처럼 무효표가 아닌 유효표수로 계산을 해본다면요.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현재 50.29%에서 49.32%가 됩니다. 즉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두 후보는 결선 투표에 가야 한다는 것이 이낙연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오늘 오전 기자회견 내용까지 시간 순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3차 선거인단 결과 이후에 지금 이낙연 대표 측에서 경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미리 계산하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민주당이 전통대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무효표를 합산을 하면 과반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당헌 당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당헌 당규를 적절하게 해석해서 당이 아마 잘 결정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축하 말씀을 해주셨다니까 저는 그냥 우리 당이 결정하는 대로 처분을 기다리도록 하고 네, 그러겠습니다.
이낙연 후보 발로 무효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상식과 원칙 그리고 당헌 당규에 따라서 우리 당에서 잘 처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당헌 당규는 제가 당대표 때 만든 것도 아니고 이해찬 대표 시절에 만들어져서 지난 8월에 이낙연 후보님을 당대표로 선출하던 전당대회 때 통과됐던 특별 당규에 의한 것입니다.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3,731표,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 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 결과 발표 때 유효 투표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10월 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입니다. 당헌 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고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 당규에 대한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은 당 차원에서 중도 사퇴한 후보가 사퇴 이전에 받은 득표를 무효라고 공표하지 않은 만큼 정세균, 김두관 후보표의 전체 투표수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중도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수를 무효표로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를 얻지 못했을 거고 따라서 결선 투표는 당연한 거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헌 당규를 제대로 적용을 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고 이건 과반에 미달한 것이어서 이 결선 투표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낙연 캠프는 이 당 지도부를 향해서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서 당헌 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에 송영길 대표는 들으신 대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이 요구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경선 과정도 잘 됐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었던 57% 이상의 표를 얻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실제 또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경선 결과가 그거를 보여줬다, 이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작 받아든 성적표는 0.29%포인트의 아슬아슬한 승리였고요. 그러니까 과반을 넘어선 수치가 그렇단 말씀입니다. 특히 마지막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투표하는 그 결과에서는 이낙연 후보한테 더블 스코어 차이로 대패를 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게 아주 충격적인 결과죠. 사실은 이재명 캠프에서도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누구도 저 정도 어떤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못했고 오히려 이제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앞서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앞서가고 있고 그 표차가 거의 30%포인트 이상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결국 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그 사안이 과정에 이제 불거졌던 핵심적인 이슈였고 그것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어떤 이제 후보가 과연 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이재명 지사의 어떤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이 국민경선 선거인단은 일반 당원과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평가가 당원들의 평가와 상당히 좀 달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심과 당심이 좀 달랐다. 당심은 오히려 더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결집을 한 그런 흐름이었던 반면에 민심에서는 이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재명 지사 쪽에 더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것이 그동안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흐름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이 지사의 어떤 해명, 대처하는 방식이 이것이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다. 그리고 어떤 나의 성과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의 책임이 더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이 지사가 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민심이 반영돼서 그것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훨씬 더 높은 득표를 하는 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앞으로의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대응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본선에서
어떤 중도층이라든지 이런 쪽의 표를 끌어당기기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오늘 송영길 당대표가 직접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를 사실상 거부를 했지만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젯밤에도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한밤중에 당사로 몰려들고 그다음에 지금 뭐 SNS를 통해서 뭐 이재명 후보 찍지 않겠다 이런 식의 운동까지 벌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경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집단 항의에 나섰고요. 특히 이번 경선 투표를 이승만 정부 때의 4.4 5입 사건에 비유를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어젯밤 상황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별개로 일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오늘 오후부터 경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트럭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또 당원 게시판에 항의 글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일부 SNS상에서는 이재명 절대 안 찍는다 이런 해시태그 운동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과 분모의 장난질을 안 했을 경우 결선 투표 확정이라는 글을 합성한 포스터를 올리며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4.4 5입 논란의 발단이 된 두 인물 정세균, 김두관 전 후보는요.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원칙을 지켜라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에 원칙을 지키는 일이 승리의 시작이라면서 4기 민주당 정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때라고 강조했고요. 김두관 의원 역시 이낙연 후보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 경선을 마치고 나서 룰을 문제 삼고자 하는 일은 민주당의 분란을 낳는 일이다라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무효로 처리하기로 합의된 룰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낙연 후보 측 주장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를 명백히 위반한 이번 선거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이 이런 혼란과 갈등을 더 이상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이의 제기 신청을 받아서 논의하고 결론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송영길 대표나 당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이 당원 당규, 특별 당규의 내용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착오입니다. 법문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말처럼 사퇴한 때는 사퇴한 후보의 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법문이. 그러니까 사퇴한 때, 즉 사퇴한 후보자만 무효인 거고 사퇴하지 않은 정세균, 김두관 일대는 유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송영길 대표의 주장대로 이게 무효가 되려면 법문이 어떻게 돼야 되냐. 사퇴한 때에는 사퇴한 후보자의 모든 투표는 무효로 한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 유효표가 10월 10일 날 갑자기 합산이 안 되고 빠진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의도했다면 이건 부정선거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실수, 착오인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들으신 것처럼 지금 이낙연 캠프 측은 당원 당규를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적용하자.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또 이제 다른 캠프 측에서는 이거는 사실상의 경선 불복이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어떤 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말 당원 당규가 잘못됐고 무효표 계산하는 것이 잘못됐다면 경선 과정에서 얘기를 해서 중단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다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문제는 사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선관위나 여기서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어제 제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부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심각성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나 당 지도부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재명 지사의 득표가 계속해서 이제 50% 이상 뭐 슈퍼위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뭐 그 정도 표차 이상 충분히 날 텐데 별 의미가 있겠냐 아마 이렇게 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아닌가. 근데 아까 이제 그 김정민 의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문항에서 보면은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당규의 59조 1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 사퇴하더라도 그 이후에 투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효로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네. 신효섭 앵커가 출마했다가 네네. 중간에 사퇴했어요. 근데 그렇죠. 투표일 날 제가 가서 신효섭 앵커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투표용지에 찍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 무효표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당규가 사실은 정확하려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기존 득표 및 투표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 논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규 지금 59조 1항과 60조 1항 둘 다 약간의 이게 좀 애매모호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동안에 정리를 못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이제 최고위나 당무위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이른바 이 지금 민주당의 원팀 기조 이 부분에서 후유증이 상당히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홍영표 의원이나 김종민 의원이 이야기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지사가 저거 그냥 일종의 뭐 그냥 진 쪽에서 지금 경선 불복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렇게만 보기에는 지지자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 그러한 원팀 기조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이든 이 문제에 대한 뭔가 이 절차적인 해석 같은 것들을 거치는 그것이 당무위를 거치든 뭘 해서 기존에 한 게 맞다라고 결론을 낸다면 이게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현 상태에서 그냥 이게 밀고 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계속 저렇게 이제 반발을 하는 상황이 일정 정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은 좀 어떤 식이든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반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 과거 사례를 들어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경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또 무효표 처리가 됐었다는 겁니다. 이재명 캠프의 총괄선대 본부장인 이 박주민 의원의 주장 먼저 들어보시죠. 이의제기 뭐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저희들이 좀 찾아보니까 2012년도 경선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때도 이제 중도에 사퇴하신 분들이 얻었던 표를 무효로 하면은 그 모수가 작아지면서 결선 투표 없이 후보가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고 2, 3위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무효표로? 네, 무효표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작년 8월이었는데 특별 당규로 이제 다시 이제 그 규정을 확인한 겁니다. 예. 무효로 한다고. 그래서 이의 제기하실 수 있지만 당으로서도 어떤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측의 대응은 두 갈래로 보입니다. 첫째,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을 더욱더 자극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결선 투표를 하자는 그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이런 경우에 다 무효표를 처리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6대, 18대 경선에서 사퇴한 후보표를 무효 처리하는 데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무효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또 박 의원은 이 전 대표 측이 당이 아닌 이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다면서도 그 경우 이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것이라면서 또 법원에 문제 제기하는 것까지는 안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 방송인인 김어준 씨는 오늘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와 관련해 결과가 뒤바뀌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김 씨 역시 이재명 캠프 측의 주장처럼 과거 사례를 들며 이 같은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해보자면 불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뒤집어서 다시 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뒤집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 어떤 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선 중간에 특정 후보가 불리하다고 바꾸자면 누가 바꿉니까 그거를. 전 세계 어디도 바꿔주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정말 하자가 있으면 시작 전에 바꿨어야 돼요.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당 지도부가 과연 이 결과를 갖다가 바꿀 수 있겠느냐. 둘째,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이낙연 캠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제 후보로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또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개인이 반발하는 게 아니고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또 상당한 당원들, 또 일반 국민들 이 지지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본선을 생각한다면 이른바 원팀 기조를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원, 당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 조항은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최고위나 당무위 등을 거치면서 59조 1항의 조항은 이러한 부분이다. 60조 1항의 내용은 이런 거다. 딱 그걸 명문화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면 향후에도 이와 관련된 어떤 논란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음에도 분명하게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가 얻은 그 득표 그건 완전히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어떤 공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것을 공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또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뭔가 그런 당의 그 절차를 좀 밟아서 이 부분을 확정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나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당에서 절차를 밟아서 그거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주장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낙연 대표 측이 소송까지 갈까요? 소송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소송까지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인데 현 단계에서는 일단 정치적인 해석을 모색을 할 테고 아마 지도부나 선관위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계속 끌기가 너무 부담이 클 겁니다. 그래서 빠른 아마 시일 내에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 그 해결책의 어떤 방안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쪽에서 어떤 좀 출구 전략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되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후보가 이번 주말에 아마 경기도의 국정감사를 받고 또 다른 상임위에서 두 개 상임위에서 아마 그 국정감사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국정감사 기관장으로 되는 순간 결국 대장동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대장동과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하고 직접 상대를 하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간 이재명 캠프 측은 이 후보가 국정감사를 방어한 이후에 지사직을 내려놓는다는 방침을 밝혀왔었죠. 그런데 어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 후보가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사직 사퇴를 고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비치면서 일각에서는 국감 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어제 뉴스원 보도입니다. 이 후보는 이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후에도 지사직을 유지해서 국감에 출석하느냐라는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내부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캠프 측 관계자는 또 다른 언론을 통해 당이 일찌감치 후보를 최종 선출하는 의미를 생각해서 후보로 선출되면 지사직을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했고요. 이 후보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서는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추가로 들어보시죠. 그 지사직 사퇴 문제는 어떻게 좀 결론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다양한 지금 그 의견들이 있어서요. 예.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죠. 이재명 후보가 설령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국감 때까지는 지사직을 유지해서 국감에 출석을 해서 정면 돌파할 거다 이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럼 그때 보도 좀 너무 앞서갔던 보도였던 겁니까? 아닙니다. 뭐 지금 그 캠프 내에 그런 기류가 강했죠. 강하고 예. 지금도 그런데요. 하여튼 당도 지금 어떤 판단하는지 이제는 들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당의 이제 후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캠프의 생각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경기도 국감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면 피해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에 따라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해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우리 후보가. 예. 피해가는 스타일은 아닌데 당 차원에서 이제 뭐 원팀을 만든다든지 또는 선거 체계를 조기에 가동한다든지 이런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거기에 영향은 받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피해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니까 이제는 당 차원에서 상의를 해야 된다. 뭔가 당 지도부한테 결정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인상도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은 이미 윤석열 캠프 측이 예상했던 바와 같은 주장이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랬나요? 이미 윤석열 캠프에서 이런 예상을 했었나요? 네, 지난 6일 윤 캠프의 이상일 공보실장은 이재명 후보가 오는 10일 이 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될 것 같다면서 이 후보의 다음 행보는 경기지사 사퇴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핑계로 지사직을 내려놓고 국회 국정감사를 피하려고 할 것이란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사직 사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시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국정감사장에 나오면 여당의 대선 후보가 피감기관장으로서 야당 의원들을 상대하는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더더군다나 대장동 의혹이 껄끄러운 상황인데 야당 의원들한테 그런 공세를 당할 장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이게 만약에 국감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TV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걸 피하고 싶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은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대선 후보가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집중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판단들이 뭐 이재명 지사도 할 거고 캠프에서도 할 거고 당에서도 할 거고 여러 가지로 이루어질 텐데 저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고 그 전에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대선 후보로서의 행보를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로 위험 요소가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이제 경기도지사직을 계속 갖고 가는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또 그런 여론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사퇴를 하고 대선 후보로서 좀 전심전력을 하는 그런 모양을 새를 취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좀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국감에 출석해서 뭐 이 지사 입장에서는 그 뭐 당당하게 나오면 내 얘기 한다, 맞선다, 피하지 않고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장이 열리면 그리고 수많은 지금 뭐 의혹들이 쏟아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그야말로 뭐 소나기 이상으로 쏟아질 텐데 그것에 답변하는 과정이나 기타 등등 다른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실수 등이나 여러 가지가 또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슈 관리라는 측면에서도 굳이 지금 이 초반 상태에서 그리고 계속 수사가 진행되는 이 진행 중인 사건의 중간에 이 당사자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지사가 더군다나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거기에서 그 큰 이슈의 중간에서 스스로 그런 부분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판단적인 측면에서 저는 뭐 국감에 출석하지 않고 그 전에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있었던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전 경선 결과에서 워낙 많은 표차로 이낙연 후보를 앞섰던 데다가 아마 그래서 어제 선거도 아마 절대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설사 가령 지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로 지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회초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 보는 입장이니 합격하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를 계기로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서는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야당의 선동이나 일부 가짜뉴스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없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도둑질하도록 길을 터주고 작물을 나눠 가진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지사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이 연일 소설과 가짜뉴스 선동을 하면서 이재명 죽이기 나서고 있습니다. 진실은 단순합니다. 그나마 저 이재명이 있었으니까 민간 합동개발로 개발이익 5,503억 원이라도 환수한 것입니다. 집값 폭등으로 민간의 몫이 늘어난 걸 저의 탓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칭찬받을 일 아닙니까? 아무리 가짜뉴스 쏟아내고 선전선동해도 진실은 변치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크게 지면서
누적 투표율에서 턱걸이 과반을 득표한 것이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고 대장동 공세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오늘 호남을 방문한 이준석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3차에서 그렇게 큰 차이로 졌다는 것은 이 후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는 방증이라면서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에게도 대장동 특혜 의혹이 파괴력 있는 주제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차 컷오프를 통과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이 지사와 대장동 특혜 의혹의 연루 가능성을 부각하며 불안한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자신의 SNS에 청와대가 아닌 구치소로 가야 할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됐다며 이 후보의 전과를 강조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SNS에 민주당 지지층도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게이트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도 후보가 되었다고 대장동 게이트를 덮을 수 없다며 특검을 하자고 다시 한번 특검 카드로 이 후보를 압박했고요. 원희룡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는 공격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공식적으로 선출된 건 분명한데 이게 지금 확정된 것인지는 조금 상황의 어떤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이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은 이제 유동규 씨가 측근이 아니라고 하는데 밖에 있는 제3자들이 보기에는 측근임이 분명하거든요.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원희룡이 이재명에 대한 공격력은 미쳤구나. 미친 공격력을 기대하면서 지지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이제 1타 강사가 이재명에 대한 미친 공격수 그렇게 될 겁니다. 저의 전략은 뭐냐면요. 사실 이 몸통은 부패입니다. 부패의 수괴인데요. 떼도둑의 수괴가 이재명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대표를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까지 일제히 공세에 나선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 등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동시에 호남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선출이 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불복 조짐 등 혼란한 틈을 타 호남 구회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다만 홍준표 후보는 오늘 동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민주묘지 참배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로 자리를 옮겨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지고요.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5.18 민주광장부터 전남대 후문까지 걸으며 대장동 의혹 특검을 촉구하는 1인 도보 시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우선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받으신 게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언제, 어디서, 그다음에 누가 그랬는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게 있으면 당연히 벌 받아야죠. 박 변호사나 김만배 씨 다 전혀 모르시는. 김만배는 이라는 분은 기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 법조사는 사실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몰랐습니다. 네,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기획부터 실행, 이익 배분 등을 모두 주도해 이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데요. 검찰은 김 씨에게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출석에 앞서 김 씨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소동을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검찰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만배 씨의 주요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호화 법률 고문단은 왜 고용하셨고 그분들 역할은 뭔가요? 호화 법률 고문단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방어권 차원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 그렇게 자주 찾아뵀던 이유는 뭔가요? 저희 동양 선배신데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많은 자문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해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바가 아닙니다. 김만배 씨한테서 검찰이 확인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선 궁금한 것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과연 누구냐입니다. 유동규 씨냐, 김만배 씨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호에서 7호 가운데 천화동인 1호가 가장 많은 1억 466만 원을 대장동 사업에 투자해서 1,208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은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이 화천대유가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김 씨가 이 전체 지분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알려지면서 또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요. 검찰은 녹취록을 통해 불거진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정모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무슨 자술서를 내는데 그 자술서에 또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게 지금 눈길을 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모 변호사는 지난 9일 A4 용지 20쪽 분량의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술서 안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자술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너 김만배 알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 주인인 것도 알지? 그런데 그 천화동인 1호가 내 거야. 내가 차명으로 맡겨놓은 거야. 라고 말한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앞서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 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 구체적인 실명은 거론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지난 9일 정 회계사가 녹취한 것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밝힌 것이라며 천화동인 1호는 김 씨 소유로 그 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오늘 검찰에 출석하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에 김만배 씨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입니다. 천화동인 실소유주가 본인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각자들이 분담해야 될 비용들을 과다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의 입출구를 철저히 수사하신다면 이 현재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이 모든 사건에 뒷배가 혹시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모든 사건을 갖다가 뒤에서 봐주고 결국 막대한 수익금의 최종 종착지도 아니냐. 지금 이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만배 씨는 이거는 내 거다. 자기 소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자술서에서는 또 700억 약정성 관련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정 변호사가 제출한 이 자술서에는 유 전 본부장이 김 씨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고 곧 받을 것이라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3월 이 유 전 본부장이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수익금 25%를 약속받았고 작년 10월 그에 상응하는 700억 원 상당을 요구해서 지급받기로 약속을 받았다. 이 내용을 유 전 본부장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 측은 700억 원과 관련해서 김 씨와 나눈 농담이었고 실제로 약속하거나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김만배 씨의 발언과 함께 들어보시죠. 700억 약정설 사실입니까?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만배 씨가 먼저 700억을 언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얼버무리고 안 준 거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거를 녹취되니까 그게 마치 약속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여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소명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감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 남 변호사에게 자신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퇴임한 후에 경기 지역 골프장에 비료 납품 사업을 하겠다면서 투자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요구에 따라서 투자와 관련한 사업 제안서를 받고 계약서를 받고 35억 원을 20억 원과 15억 원씩 두 차례에 나눠서 유원홀딩스라는 회사에 송금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유원홀딩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공사를 퇴직한 뒤에 공사에서 데리고 같이 일하던 정모 변호사와 함께 만든 그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김만배 씨 측 대리인이 유원홀딩스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5억 원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남 변호사가 정 변호사의 부탁으로 35억 원을 투자한 것일 뿐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이 본인과 유 전 본부장 사이에도 금전이 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자술서에서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이 천화동인 4호 대주주인 남 변호사로부터 비료 사업 자금으로 20억 원을 투자받았고 자신이 이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전처에게 이혼 위자료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했다고 합니다. 또 유 전 본부장이 재혼할 여성과 함께 살 집을 구할 자금으로 이 재혼 상대에게 6억 8천만 원도 송금을 했다고 하는데요. 정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송금을 마친 뒤 유 전 본부장과 대여 약정서를 작성했고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도 함께 검찰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라고 봐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네, 정 변호사는 지난 2014년에 남 변호사 소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습니다. 전략사업 실장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밑에서 일하면서 평소에 형동생 하는 사이라고도 알려졌고요. 유원홀딩스 회사 이사로 정 변호사의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JTBC 보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내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이니 골프장에 들어갈 비료를 넣을 루트를 확보해주겠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어 보였다. 이렇게 진술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이름도 유 전 본부장 별명이 유원인데 유원홀딩스로 지으면 대외적으로 호가호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해드린 대로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이것을 놓고서 정 변호사가 제출한 자술서 내용하고 그다음에 오늘 검찰에 소환된 김만배 씨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이제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생겼을 때 보면 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만 거기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어쨌든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그냥 변호하는 얘기만 하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는 누가 진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천화동인 1호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벌써 여러 차례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오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일부 정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 회계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아니땡 굴뚝에 그럼 연기가 날 것인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말로 김만배 씨가 그대로 똑같이 그냥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주주라면 굳이 이런 얘기가 나올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무언가 거기에서 그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20%, 25% 실제로 700억을 주기로 이면 계약을 했든지 뭘 했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말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 1,208억 원의 이 배당금의 행방 그리고 김만배 씨가 개인적으로 차용해 갔다는 그 470억 그 돈의 행방 이러한 그 돈이 진실을 말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네, 검찰은 김만배 씨의 조사를 앞두고 의혹의 주요 인물들을 불러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어제 오후 2시부터 뇌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본부장을 다시 소환해서 밤 12시쯤까지 조사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서 민간 사업자의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던 정 변호사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조사를 하루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막바지 조사를 한 건데요.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9일에도 16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한 바 있는데 당시 모습 보시겠습니다. 15시간 넘게 조사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성실히 대답했고 유동규가 700억 원 자기 거라고 직접 얘기했습니까?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을 했는데요. 이달 3일 구속돼 10일까지 예정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은 이번 달 2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천억 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인 동업자들끼리 누구는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고 또 누구는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어떻게 보면 각자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이 진실을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뭔가 혼선을 초래해가지고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지 여러 가지 시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 정 회계사 같은 경우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1, 2년 전에 한 게 아니고 이미 한 2009년, 2010년부터 오래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쭉 남욱 변호사와 같이 해왔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 전반이 언제 어떻게 시작돼서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서 김만배 씨나 유동규 전 본부장과도 만난 그런 등등이 있고 그 상황에서 녹취록을 제출한 그런 부분들은 그게 이제 김만배 씨 측이나 다른 관련자들 주장대로 일부 정회사에게 불리한 부분을 빼고 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퍼즐 맞추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정 변호사가 제출했다는 자술서 부분도 정 변호사는 이 유동규 전 본부장과 같이 팀을 이뤄서 이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했던 그런 인물이고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유원홀딩스의 또 대표, 실소유주는 이제 유 전 본부장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남 변호사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술서를 본인이 불리하게 정말 거짓으로 막 꾸며서 제출한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검찰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이 수사 기법들을 동원해서 정보를 많이 좀 획득을 하게 된다면 진상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 화천대유 임원 상당수가 수십억 원의 성과급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요. 퇴직금 논란 이후 화천대유 대표에서 물러난 이모 부회장이 성과급 120억 원을 받았고 회사 설립 초창기부터 근무한 한 임원은 70억대 성과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저희가 지난주에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습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은 시의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화천대유에서 40억 원의 성과급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 화천대유는 임직원에게 기본 퇴직금 5억 원에 수십억 원의 퇴직금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화천대유 측은 성과급 금액은 확인하기 곤란하다 이렇게 밝혔고요. 화천대유가 어떻게 직원들에게 이런 거액의 성과급을 안길 수 있었는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 직원들의 퇴직금이나 성과급 등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이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화천대유 관련자들의 이른바 이제 돈잔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 성과금, 퇴직금이 수억 원,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어서 이게 일반 상식으로는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돈들이 정말 퇴직금이고 정말 성과급이겠느냐 이제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개발 관련된 사업이라고 해도 참 기본이 50억, 60억 막 이렇게 가니까 정말 이 뉴스를 보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상실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결국 이제 이 성과급이라는 것이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규명이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과를 내니까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명목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성과를 냈느냐 그리고 그 성과에 맞게 과연 성과급이 간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일종의 뇌물을 준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이제 판단, 그 돈의 성격에 대한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어떤 정관계 인사들, 성남시 전현직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성과급을 다수 받아간 이런 부분은 그렇다면 허가 과정이나 그 이후에 뭐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종의 로비성 이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역할을 또 한 것은 없는지. 그러니까 그 성과급을 받아간 당사자가 순수 민간인인지 아니면 전현직 공직자인지 뭐 정치인인지 기타 등등 아니면 뭐 고인사의 뭐 자녀인지 등등에 따라서 아마 성격이 좀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검찰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어떤 좀 구획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이것은 좀 많긴 하지만 성과급으로 볼 수 있다. 아니면 이것은 좀 뇌물성이다.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주목이 되는 상황에서 그의 과거 행적을 두고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과거 행적 잠시 살펴보자면요. 최 전 의장은 2012년 새누리당 소속으로 의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탈당을 해서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옮겼고 의장 재직 당시에 성남도공 설립 안건이 시의회를 통과했는데 당시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를 하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 전 의장은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안건 통과를 밀어붙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민관 합동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남도공이 설립돼야 되는데 최 전 의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화천대유 측은 이 최 전 의장이 의회를 그만둔 지 7년이나 됐다면서 의회 활동 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식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최 전 의장은 10여 년 전에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민간업자들의 로비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 돈을 곧바로 돌려줘서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을 한 녹취록에는요. 성남시 의장에게 30억, 성남시 의원에게 20억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녹취록 속 시의장과 시의원이 누구인지 특정이 돼 있지는 않지만 그 당사자가 최 전 의장일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주변에 녹취록의 30억 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다른 임직원들처럼 화천대유와 약 40억 원의 성과급 약정을 맺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치권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회계사의 녹취록과 복수의 제보에 의하면은 김만배, 유동규, 정 등의 대화에서 50억 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FIU의 철저한 자금 조사를 통해서 자금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고 왜 이분들에게 그에게 로비가 있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은 허위라는 입장을 내놨던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만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회계사 자신도 로비 자금 200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빠져 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김만배 씨 측은 녹취록 원본에는 정 회계사가 고위공직자에게 200억 원을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는데 돈을 줘야 할 공직자가 누군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로비 자금으로 거액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도 보실까요? 조선일보 취재 결과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가 임직원 성과급으로 280억 원을 지급하고 이른바 50억 클럽 등에 썼거나 쓸 비용이 350억 원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정 회계사는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느냐면서 자신도 고위직 5명에게 인사를 하는데 200억에서 300억 원을 써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그 내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빠졌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녹취록에서 고의로 제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정 회계사가 낸 녹취록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보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 회계사가 2019년 무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모멸적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서 녹취를 마음먹고 검찰에 이를 제출하게 됐다라는 게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인데요. 하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 회계사를 폭행한 때가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게 2014년 초라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시기가 차이가 나는 거죠.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도 상황 전체가 아니라 조각조각 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녹취록과 정 회계사 진술 전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만배 씨가 녹취록이 조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철저한 녹취록 진상규명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의혹에 스모킹건으로 불리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하면서 검찰이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은 지난 주말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물 창밖으로 물건이 떨어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전화기를 주워간 행인을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저희 TV조선의 단독 보도를 부인하면서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했었죠. 네, 때문에 검찰의 체면이 구겨진 것도 모자라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동안 검찰은 유 전 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도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었죠. 여기에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이 유 씨가 수면제와 술을 먹고 자서 피곤한 상태에서 홧김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던졌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보도자료까지 내서 유 전 본부장 주거지 내외부 CCTV를 보니까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다. 즉, 휴대전화를 던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러자 한 시민단체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찾아달라면서 경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는데 단 하루 만에 경찰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찾으면서 유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 전화기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보도가 오보라고 했었던 그 검찰의 설명이 거짓으로 판명나게 된 겁니다. 검찰의 해명이 거짓으로 판명나면서 검찰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시 휴대전화 수색을 위해 모든 CCTV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확보된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분석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검찰이 곧장 사과문을 낸 것에 대해서도 또 일각에서는 참 이례적인 대응이다, 이런 평가가 나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제까지 수사 주도권을 가진 검찰이 직접 나서서 사과할 일이 거의 없었다면서도 검찰이 그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유 전 본부장을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비판 여론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대응에 나선 것 같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의 모습은 건물 뒤편에서 불과 10m 정도 떨어진 CCTV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휴대전화는 건물 5층 테라스와 건물 뒤편의 왕복 2차로 도로를 넘어 인도 위에 떨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건물에서 직선 거리로 10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떨어진 곳에서 서쪽으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 용인시 등이 운영하는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휴대전화가 떨어지고 누군가 주워가는 모습이 모두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이 머물던 오피스텔 건물 주변 CCTV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그가 던진 휴대전화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주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압수수색 당시 유동규 씨가 휴대폰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 온 것과 달리 창밖으로 던져진 유동규 씨의 휴대폰을 경찰이 확보했다. 오늘 뉴스를 보면 검찰은 무능하든지 수사 의지가 없든지 둘 중 하나다라면서 이런 수사 과정을 보면 특검만이 정답임이 더욱 분명해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뒤늦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결국 스스로 논란을 초래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이 사건이 초기에 보도가 되면서 창밖으로 던졌다 했을 때 왜 던졌냐, 아니다, 던진 게 아니다, 아는 누구한테 맡겼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혼선들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경찰이 이걸 찾는데 불과 하루, 엄밀히 따지면 하루도 안 걸린 몇 시간 만에 찾은 거죠. 그렇다면 검찰은 왜 그 주변에 있는 CCTV 이런 부분에 대한 제대로 조사를 확인을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했는데도 그걸 못 찾고 그냥 넘긴 것인지, 어떤 경우든 간에 검찰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야당에서 계속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범계 장관의 후배가 또 이 서울중앙지검장 맡고 있고 수사팀장이 이러저러 하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수사를 검찰이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불신을 부추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팀은 여야 이런 걸 넘어서서 정말 수사를 할 때는 철저하게 수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의혹 공세를 의식한 듯합니다.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 세력의 부패 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했는데요. 대장동 의혹을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부당한 불로소득의 소수 독점을 근절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무슨 격가지에 무슨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아마 이런 이상한 소문 내고, 아니 화천대유에 그 곽상도 아들한테 돈 준 사람이 주인이겠죠. 제 거면 좋겠습니까? 제 거면은 1,100억 추가 부담시켜서 더 뺏었겠어요? 결국은 다 제자리 갈 거다, 사필 규정할 거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격가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판단의 혼란을 초래하는 게 작전이겠죠. 화천대유가 누구의 것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 돈 준 사람이 주인 아니겠느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수상한 금전 흐름이 자신이 아닌 야권을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죠.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곽 씨가 고급 외제차를 탄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여권에서는 곽 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귀가한 데 대해서 청년의 불공정 공감을 못하냐며 맹비난했는데요. 곽상도 의원은 과거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던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 딸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며 공세를 펼친 바 있었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보면은 포르쉐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이런 말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에게 또 유급까지 한 학생에게 육아기 동안 계속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당시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조국 전 장관은 내 딸은 고급 외제차가 아닌 국산 차량을 탄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곽상도 의원이 더 이상의 어떤 물증이나 이런 걸 내놓지는 못했어요. 네, 여권에서는 국회의원 아들 특혜 논란 속에서도 초호화 차량을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간 자체가 청년이 느끼는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에 공감조차 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곽 의원은 젊은 나이에 수억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자신의 아들에게는 같은 잣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또 이중적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역시 막상 포르쉐는 곽상도 아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는데요. 논란이 터지자 곽 의원 아들 측은 해당 차량은 변호인의 차량으로 곽 씨는 포르쉐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변호인 차량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50억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고가 외제차를 타면서 또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매를 스스로 벌고 있는 거죠. 사실 저것은 소유 여부를 넘어서서 그렇게 차를 이용해서 갔을 때 이것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개념이 없는 그런 것이고 본인도 그렇지만은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이 더 공분을 좀 불러일으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아직 넘어야 할 산 중 하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점도 이재명 후보가 넘어야 할 숙제로 거론되고 있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8일에서 9일 실시한 이 정기 주례조사 결과 보시면요.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5%를 기록하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주 전과 비교해서 49.8%에서 1.7%포인트 상승한 반면 정권 재창출 응답은 42.7%에서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양자 대결 결과도 보실까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후보는 35.8%, 윤석열 후보는 33.2%를 각각 기록하며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홍준표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각각 35.2%, 33.0%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렇다면 범보수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는 어떨까요? 홍준표 후보가 27.5%, 윤석열 후보가 25.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고요. 유승민 후보는 10.5%, 원희룡 후보는 5.1%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국민의힘 2차 컷오프로 최종 4명의 후보로 추려진 날부터 이틀간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4명으로 압축되면서 경선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도 바빠졌습니다. 대선 경선 4강이 결정되고 처음 맞은 주말, 주자들은 약점 보완에 집중한 듯 보입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잘하실래요? 아니요, 이 성경책이 아니 우리 원래 집에도 몇 권이 있고 이거는 저 김장한 목사님이 따로 이렇게 해서 주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겠습니까? 범죄자들끼리 붙는 대선이 그게 옳은 대선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려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네, 홍준표 후보는 보수층이 많은 이 대구 경북에 머무르면서 TK 당심 공략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이 호남을 공략하며 확장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또 무속 논란에 시달렸던 윤석열 후보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성경책을 직접 들고 예배당을 찾은 윤 후보는 고개를 숙여 기도했고요. 찬송가에 맞춰 손뼉을 치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무속 논란을 털어내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 손바닥 왕자 논란을 계기로 여야 경쟁 주자들 사이에서 또 무속과 주술 프레임 공세를 펴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2차 예비 경선 이후 첫 주말 행보로 교회를 택했다는 겁니다. 이 본격적인 본경선 일정에 앞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치열해졌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후보와 묶어서 범죄 공동체라고 비난을 했는데 윤 후보는 홍 선배님, 우리 깐부 아닌가요? 라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속 대사를 인용해 맞받았습니다. 깐부, 즉 같은 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원팀을 강조한 건데요. 다만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 측이 경선 1위를 주장하고 있다며 깐부는 동지를 음해하지 않는다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